네,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바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이제 오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변호사 시험 민사법 선택형 해설 강의죠.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 객관식이 문제도 좋고, 일단.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가끔 이제 문제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똑같은 지문이 출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좀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에는 일단 이 변호사 시험은 범위가 민법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민사법이라 그래가지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가족법은 물론이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변리사 시험에 이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제, 재산법이죠. 정확히 재산법, 그죠? 그래서 재산법에 대한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거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이제 풀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해설을 자세히 달아놨으니까 이제 해설을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보시다 보면 제가 이제 가운데 밑줄로, 그러니까 밑줄이 아니라 가운데 줄로 이렇게 쫙쫙 끄어버린 게 있는데 그런 지문들은 이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 범위 외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운데 줄로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꺼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보셔도 된다, 그죠? 그래서 해설도 안 달아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 범위 이외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된다.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보시죠. 자, 그래서 1번은 볼 게 없고요. 제가 그냥 뛰어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해설 보고 해결하세요. 그러면 되고. 이제 2번에 1번 지문인데, 자, 2번에 1번 지문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해설에 제가 이제 해설은 또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나눠가지고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지문을 보시면, 의리 소멸시 완성 모르고 위채무 변제로 가백 5천만 원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 비채 변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멸시 완성됐다. 그럼 채무 없다. 근데 변제를 했다. 그죠? 비채 변제다. 이렇게 보는 게 절대적 소멸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로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원용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소멸한다.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소멸시 완성했다고 해도 채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럼 변제했다 그러면 그냥 유효한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면 당연히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 완성했다 그러면 소멸합니다. 그죠? 근데 소멸한 걸 변제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채 변제인데, 그러면 채무도 없는데 변제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 거 아니냐? 아시다시피, 특수부당이득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들 742조부터 746조까지, 그죠? 이른바 특수부당이득이라고 하고, 부당이득이 성립돼도 반환이 불가능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소멸시 완성된 채권을 변제했다. 이거는 대표적인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 사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대적 소멸설에 따르든 절대적 소멸설에 따르든 이렇게 이제 소멸시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맞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이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은 정확하게 하느라고 견해 대립 이렇게 다 이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학설 우리는 이제 객관식 시험만 보면 되니까 학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문들은 다 기존에 보던 지문들이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도 리을번 지문만 보세요. 3번에도 리을번 지문만. 자, 3번에 리을번 지문 보시면, 을이 갑의 대리로서 갑의 허락 없이 자기를 엑스토지 매수인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자기계약입니다. 우리 자기계약은 124조에 따라서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 예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 이행에 불과하든지, 그죠? 그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그랬고, 갑의 허락, 본인의 허락 없이 그랬으니까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효다 맞겠죠, 그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너무나 잘 아시고 쉬운 지문인데 왜 이걸 읽어드렸냐면, 정확하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124조 위반하면 정확하게는 그냥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동적 무효여가지고 사실, 그죠?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무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거를 이제 굳이 구별을 안 하고 그냥 판례가 그냥 뭐 자기 계약 쌍방대리 124조 위반하면 그냥 무효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리을반처럼 그냥 무효다 그래도 그냥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제 리을반 해설을 좀 가보실게요. 판례가 사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반 해설해 보시면 그 밑에 참고 판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자 1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냥 무효라고 한 판례예요. 그래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쌍방대리 했죠. 그죠? 그럼 대리인이 입찰한, 대리라는 입찰은 무효다. 이런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자 2번이 이번에 2024년에 나온 판례인데, 내용은 뭐, 민법 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무권대리행위가 되고, 뭐, 무권대리는 뭐 이제 유동적 무효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무효가 되긴 하는데,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무권대리다. 그래서 이제 뭐 원칙적으로 무효고 다만 이제 나중에 추인이 있거나 뭐는 유효가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제 판례는 로마자 1번처럼 그냥 무효다 이런 판례도 있기 때문에 지문처럼 나와도 맞는다 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다 있다는 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효다 이 판례만 보고 뭐 무권대리다 그러면 또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두 개 판례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효로 그냥 무효라고 한 판례도 있고 정확하게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인데 4번은 뭐 나머지 지문 여러분 보시고 이제 5번 지문이죠. 5번 지문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하면서 이거 이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에 먼저 떴네요. 이제 우리 시험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자,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 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자, 이 포인트 중요하죠.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해설을 좀 보시죠. 해설에 이제 좀 출제될 부분이 이 판례는 중요해서 2024년 판례인데 여러분 최신 판례가 이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느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5번 해설 보시면 조금 볼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해야죠. 그죠? 법인은 정관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법인과 이사의 사이가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이사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도 이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있는데, 그죠?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를 정해놨다 그러면 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정관에 해임 사유를 정해놨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해임 사유가 있을 때만 이제 해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본적인 판례 기억이 나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게 결국은 정관을 존중해라 이거잖아요. 정관에 정해놓은 사유가 있으면 해임할 수 있고, 정해놓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고, 이게 정관을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이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이거 이제 틀리게 내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굳이 함정을 파보면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때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임할 때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깜빡 넘어갈 거 아니야. 그죠? 우리 판례는 어느 경우든 정관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어느 경우에도 요구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밑에 굵은 글씨가 이제 조금 전에 지문 봤던 거죠. 그러면 정관의 해임 사유를 정해져 있는 그걸 갖고 이제 그 이유로 해임을 한다. 그럴 때 또 다른 추가적 요건이 필요한가? 그게 이제 그 밑줄이죠.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했는데 과연 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 그 요건 외에도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돼야 되냐? 그냥 읽어보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출제자가 함정 파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런 더 이상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해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랬으니까 추가로 충족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처럼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정관에만 정해져 있으면 해임 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겠죠. 그냥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24년 판례, 이제 중요한 판례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됐다. 그죠?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면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뭐 볼 게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6번도 필요 없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에 뭐 기출문제 있거나 뭐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 가보시죠. 7번. 자, 7번의 기억번 지문이, 요게 또 이제 2024년 판례죠. 그죠? 물론 이제 기억번 지문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판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024년 판례가 이제 2008호 바로 2025년 변호사 기출문제에 이렇게 막 등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2월 말에 최신 판례 강의도 해드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변리사 시험에도 진짜 많으면 막 7개, 8개 지문까지 나옵니다. 근데 뭐 통상적으로는 한 2-3개 정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의 기억번 보시면, 이거 뭐 사례는 뭐 좀 보실까요? 갑은 뭐 자기 소유 X대 가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매매계약 체결했고 매매대금 전액 지급과 상환으로 뭐 인도 및 소유권자 등기 절차 이행을 약정했다. 그럼 서로 간에 동시행하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번 보시면, 을이 2023년 8월 31일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했는데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죠? 이런 거 이제 급부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을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조건의 소멸시효는 이제 언제부터 기산되냐. 그런데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은 확정 채무, 불확정 채무, 기한 없는 채무에 따라서 도래 성립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한 없는 채무는 이 채무가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단 말이야. 그럼 부당이득 반환 조건 언제 성립해요? 계약이 무효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반환 청구권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원칙대로 판례가 나온 거다.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나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 이제 맞는 지문이고, 판례 원문을 좀 가보시면 2024년 판례죠. 그래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나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 성립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칙대로 나와서 쉽지만 암기를 좀 해두시죠. 그죠? 그래야 이제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암기를 좀 해두셔야겠다. 자, 그다음 이제 니은번은 뭐 이제 됐고, 디귿번 보시면, 자, 디귿번도 요것도 이제 2024년 판례. 요것도 이제 제가 최신 판례 강의 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이제 굳이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갑이 이제 을에게 매매대금. 그런데 이제 병에 대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매매대금 채권 요거 확보하려고 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갖다가 압류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가압류에 대한 판례가 2024년 중요한 판례가 2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제일 지금 제가 떠오르는 걸 말씀드려보면, 자, 일단 가압류를 냈는데 이 채권이 부존재한다. 그죠? 그래도 이 가압류에 시효 중단 효과는 있다 그랬죠. 그죠? 이 판례 하나 하고, 제일 중요해 보이는 판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가압류하면 요 가압류 결정이 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제3채무자 병에게는 송달이 되는데, 정작 이 채무자 을에게는 사실 뭐 통제나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이 이 채권을 가압류하고 이 채권의 채권자인 을에게 통지가 돼야 되냐.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지금 이 2024년 판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안 해도 그래도 가압류의 중단 효과는 생긴다 이런 거죠. 그냥 그게 이제 디귿번 지문 출제가 됐다. 그죠? 그래서 디귿번 지문 보시면 셋째 쪽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23년 10월 1일 병에게 제3채무자 병에게는 송달되었지만 채무자 을에게는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럴 듯하잖아요. 그죠? 우리 판례는 채무자 을에게 통지가 안 돼도 중단 효과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례 원문 좀 보시면, 디귿번 해설 보시면 2024년 판례죠. 그죠? 그래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채권에 대해서 중단효력 발생한다 그랬다.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요 2024년 판례 지문 2개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제 8번인데, 8번은 뭐 이제 기억 니은번은 매우 쉬운데, 이제 디귿번이 정말 이제 어렵고, 좀 잘 출제를 잘 했죠. 그죠?
자, 일단 저 디귿번 지문을 좀 읽어보시면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고 을이 병에 대해 그 윗부분 아직 안 읽었어요. 이제 일단 쟁점 파악부터 하려고. 완납하였고 을이 병에 대해 이미 변제가 도래한 대여금 채권 가지고 있는데 갑에게 Y토지에는 사용권이 없어서 병이 갑에게 Y토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경우에 여기까지 뭔지 잘 모르겠다. 그죠? 근데 자 뒤에 갑은 을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을의 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병이 갑에게 Y토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을의 채권으로 상계한대요. 그러면 이거 좀 엇갈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읽었을 때 제3자 상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담 부분에 한해서 남의 채권 갖고 상계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조문이 딱 생각나야지. 418조야. 이거 예외적 제3자 상계 허용이잖아요. 어디서? 연대채무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대채무에서 다른 사람의 채권을 가지고도 상계할 수 있는데 그때는 부담 부분에 한해서 다른 사람의 채권을 갖고 대신 상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예외적 제3자 상계 허용에 대한 418조 2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또 판례가 하나 떠올라야지. 연대채무는 예외적 제3자 상계가 허용되는데 안 되는 것도 있죠. 뭐예요? 부진정 연대. 부진정 연대는 아시다시피 고유의 부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담 부분에 한해서 상계할 수 있다는 418조 2항은 적용될 수 없다 그래갖고 부진정 연대에서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해서 대신 상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쟁점 파악했으면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읽고 뭐만 하면 돼? 지금 이 사람들의 관계가 갑과 을과의 관계가 연대냐 부진정이냐 이것만 찾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8번의 사례를 보면 이건 제 노트 좀 그려왔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이건 넣어놓으세요. 지금 지문이 418조 2항에 따라서 부담 부분에 한해서 대신상계 남의 채권을 가지고 부담 부분에 한해서 대신상계를 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연대채무만 할 수 있고 부진정 연대채무만 할 수 없다. 그죠?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노트에 그려놨어요. 이제 8번의 디귿번 노트 보시면. 이게 사례가 뭐냐면 병소유 이제 Y토지가 있었고 이제 갑이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건물을 팔죠. 을한테 팔았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해갖고 을이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미등기 매수인이면 바로 떠올라야죠.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집이. 그죠?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최신 판례였죠. 이거 2022년에 나온 최신 판례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요 최신 판례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도 부당이득 반환, 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건물 소유자인 갑만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요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부지의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을이 건물과 부지를 함께 점유하고 있다 그래갖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2년 판례에서 이걸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때 건물 소유자인 갑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을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한 명인데 채무자가 두 명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다? 기억나시죠? 부진정 연대. 이게 이제 출제자가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핵심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병이 이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는데 이때 을이 병에게 이제 다른 이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그랬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채권이 있어. 근데 을이 상계를 해주면 좋은데 을이 상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갑이 을의 채권을 가지고 대신 상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진정 안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집에 있는 갑과 을이 부진정 연대다. 이 판례를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부진정 연대냐 뭐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본 게 아니라 418조 2항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좋은 문제였다. 그죠? 그래서 이제 디귿번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뭐 결론 뻔하죠. 그래서 셋째 줄 보시면 갑은 을의 부담 부분에 하나서 을의 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다. 틀렸다. 갑을 간의 관계는 부진적 연대다. 그러면 남의 채권 갖고 대신 상기할 수 없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자, 이제 10번 보시죠. 10번. 자, 10번의 1번 지문인데 이 지문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매우 생소한 지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판례를 보시면 중요한 얘기, 그 판결 요지에서 중요한 얘기 막 하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이유 1, 2, 3, 4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이거 안 읽어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치사하게 출제자가 이런 데서 이제 뽑아낸 거예요. 그게 1번 지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10번의 1번 지문은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이 이유 부분, 여기 이유 부분을 출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무슨 판례였나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노트 그려놨으니까 노트 보실게요. 10번의 1번 지문 노트 보시면. 이 판례는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셔야죠. 을 삼자간입니다. 이번에 명의신탁 유력하다 그랬죠, 그죠? 최신 판례가 많이 쌓여 있어서 명의신탁 유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삼자간인데, 그럼 이제 을이 등기해도 이 등기는 무효고 결국 소유권은 병에게 남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을이 제3자 정한테 처분한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따라서 정이 보호가 된다. 그러면 정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런데 이제 을이 그냥 줬어요? 아니죠. 정으로부터 뭘 받았다? 처분 대가를 받았다. 매매면 매매대금, 경매면 경매대금, 그죠? 수용이면 뭐 보상금 등등등등, 그죠? 처분 대가를 받으면 너무나 중요한 판례죠, 그죠?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받는 처분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판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판례에 대해서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따라. 소유권 상실은 병이 하는데, 그죠? 부당이득 받는 처분은 갑이 가진다니까, 그죠? 이게 기존의 판례 태도였고, 이것도 최신 판례죠. 2020 몇 년이야? 2021년에 전원합의체로 이 판례 폐기하자, 유지하자 그죠? 다수의견하고 소수의견, 그죠? 근데 다수의견이 유지 쪽으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병이 아니라, 그죠? 소유권 상실한 병이 아니라 신탁자 갑이 을을 상대로 이 처분 대가에 대한 부당이득 받는 청구를 가진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는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고, 그죠? 자, 근데 이 판례가 이 결론을 끌어내면서 이유로 든 것 중 하나가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무슨 얘기냐면, 1번은 자, 이제 소수의견 같은 경우는 야, 이 사람들과 관계하고 이 사람들 관계는 별거이 아니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이 사람들 사이는 별개니까 이 부당이득의 이익 조정할 때도 그냥 별개로 조정해 주면 된다. 그죠? 이런 입장이 또 있고. 그죠? 근데 이 간의 관계와 이 간의 관계를 별개로 조정하면 이 이익 상황이 충돌 문제고 생기고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죠? 우리 다수 의견은 후자 쪽의 입장입니다. 이거 별개로 조정하면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게 결국 이익과 손해 그 이익을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죠? 이쪽에서 조정했다가 병이 유리했다가 이쪽에서 조정했는데 을이 유리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서로 간의 결과가 배치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이익 조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판례가 다수 의견이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 병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병원 소유권 상실했지만 이미 매매대금 다 받아놓고, 그죠? 돈 다 받아놓고 이제 물건 이미 등기까지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나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아니야, 그죠? 굳이 이런 사람을 요 부당이득 관계에 끌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자, 갑이 이제 대위해서 말소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손해는 갑이 본 거고, 그래서 갑을면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갑이 손해를 본 거고, 갑이 을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익 조정이 끝나는 거다. 이게 다수결의 그 취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이익 조정을 하면은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1번칙입니다. 그래서 1번칙 보시면. 자, 3장은 특히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이미 처분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매도인의 소유권이 특히 의무가 이인불능되어서 발생하는, 자,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 여기죠.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 그 다음에 이 법률관계야. 수탁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취득에서 발생하는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 그죠? 이들 간의 요 법률관계를 각각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부당이득 반환 제도의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 맞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다른 이익 조정이 나오면 서로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다 이익 조정을 해갖고, 야, 병원 손해본 거 뭐, 너, 야, 소유권 상실했지만 돈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손해 없으니까 그냥 얘가 손해보고 얘가 이익 봤다? 그러고 부당이득 인정해주면 그럼 된다. 요게 이제 요 취지란 말이에요. 대조점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런 이유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요 1번 질문 같이 뭐 이유 물어봤다고, 기존에 나왔던 판례, 이유 하나도 안 읽어봤는데, 그러고 지금부터 찾아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판례 있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고, 뭐 1, 2, 3, 4. 물론 이 중에도 좀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 기본서나 이런 데 밑줄 쳐갖고 반영을 해놨으니까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 이유를 일일이 다 찾아보실 필요는 절대 없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 10번에 1번 질문 요 이유가 나왔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다? 처분 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누구한테? 매도인이 수탁자한테가 아니라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더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제3자한테 저당권만 설정해줘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그죠? 그거까지 되셨죠? 이게 열심히, 자,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 열심히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3장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판례를 그대로 안 내고 조금 이제 바꿔서 냈는데 결론은 다르지 않죠. 무슨 얘기냐? 자, 3장 아니면 갑이 을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됩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을이 저한테 처분해서 처분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 처분 대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지.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것처럼 바로 신탁자가 수탁자인데 X부동산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때 을이 자의로, 실제 있는 판례는 이거야. 을이 자의로 그냥 수탁자가 착한 수탁자여서, 야, 이거 네 돈 주고 산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러고 자의로 등기를 넘겨줬다. 그래서 갑이 등기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을의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해서 무효인 등기인데 을이 갑에게 등기해줬다고 등기가 유효가 되겠냐?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판례 이 등기 유효하다 그런 거잖아요. 이건 중요하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이거는 실체관계 부합할 때. 을의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하는 무효 등기 맞지만,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갖다 놓고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을이 자의로 이제 갑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판례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사안을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 이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됩니다, 그죠?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처분 대가 부당이득만 가능하고, 이 부동산 자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더니 덜컥 등기가 됐다. 이 등기가 무효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할 거 아니야. 왜? 대위에서 갖고 오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죠? 그게 이제 2번이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권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맞춰진 명의신탁자 명의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틀렸고, 무효는 아니고 유효다.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다.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3번.
3번 질문 출제자 함정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어려웠다, 3번 질문은. 왜냐? 이것도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나 중급 강의 때나 무지하게 설명드린 건데,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이것도 이제 노트 그려놨으니까 이제 노트 10번에 3번 질문 노트 그려놨죠. 이 계약형 명의에서 이제 선의 계약형이 그러면 이제 을 등기 유효하고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듯이, 그죠? 그럼 이제 갑은 을을 상대로 이게 뭐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계약형에서는 바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이면 부동산 자체고, 실명법 시행 후면은 이제 매수자금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갑과 을 사이에, 이 선의계약형에서 갑과 을 사이에 이런 약정들 많이 하잖아요. 자, 을이 이제 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갑이, 야, 내가 원해, 너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내가 원하면 너 언제든지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줘야 된다고 그러고, 소유권 이전 약정을 한다. 그리고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그죠?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그죠? 갑이 자기 거라, 그러니까, 갑은 이제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갑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죠? 실제로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갑이, 야, 이거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라, 이렇게 약정하면 소유권 이전 약정 무효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효인 약정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하나는 아니고 좀 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예 새로 사버리든지, 그죠? 그러니까 을의 소유권 취득을 아예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했다. 그것도 유효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유효가 뭐냐? 대물변제. 기억이 나야지. 자, 지금 갑이 을에게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을은 나 이거 내가 엑스부동산 사실 갖고 싶지도 않았던 건데, 그냥 내 돈 주고 이거 매수자금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면 자기가 돈 주고 엑스부동산 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이, 야, 나 매수자금 너한테 돌려주기 싫고 그냥 매수자금 가져가는 대신에 가름하여, 이 표현이 나와야죠. 이 매수자금에 가름해서 그냥 엑스부동산 네가 가져가라. 이거는 을이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자기 소유권을 대물면제로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이거는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판례를 아는 상황에서 3번 질문 읽어봅시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반환에 가름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러면 이제 눈 돌아가지. 이거 대물변제다. 선생님이 이 대물변제는 유효하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그에 의해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자 듣기를 맞춰줬다면 제3자 명의 소유권자 듣기 유효다. 대물변제 유효하니까 맞다, 유효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틀려 있어, 그죠? 이게 함정이죠, 그죠? 자,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맞아요. 이 을이 대물변제로 갑에게 직접 등기를 해주면 이 대물변제도 유효고 갑의 등기도 유효해요, 이거는. 그죠? 대물변제 유효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갑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나한테 대물변제 한다고? 그럼 결국 엑스부동산 등기 내가 해야 되네? 난 내 명으로 등기하기 싫은 좀 뒤가 좀 구린 사람이어갖고 나는 내 명의로 등기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정이라는 사람을 또 지정해갖고, 야, 대물변제를 주려면 등기를 정한테 이전해라고 하고 을이 정한테 또 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노트 오른쪽에 화살표 해갖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죠? 이건 뭐예요? 새로운 명의신탁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가름해서 대물변제하기로 했다. 이거는 유효해요. 만약에 갑이 등기했다 그러면 유효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또 갑이 다른 사람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줘라 그러면 이게 새로운 명의신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 그래서 이제 그 3번 질문의 뒷부분 보시면 양도하기를 합의하고 그 합의까지는 유효한데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이거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니까 그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함정이었다. 되셨죠, 그죠? 자,
자, 그래서 이제 올해 변호사 문제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정 지문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통상적인 변호사 시험보다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서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 변리사 시험 준비할 때 변호사 시험이 변리사 시험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잖아요. 지문도 길고 사례도 많고, 그죠? 근데 이번 변호사 문제는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제 인식을 좀 하시고, 그래서 너무 이거 풀었을 때 잘 안 풀렸다, 많이 틀렸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지문은 넘어가시고. 자, 그 11번에 이제 기억번 지문도 범위 외라 이제 그 가운데 쭉 꺼놨고요.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실게요. 디귿번. 11번에 디귿번. 자, 11번에 디귿번 보시면, 갑의 병에 대한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따라서 을에게 소유명예가 회복된 후에 을이 다시 X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취득기를 맞춰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례인데,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례니까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노트는 안 그려놨는데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채권자 정 있었다, 그죠? 그래서 병한테 이제 등기가 갔고, 요게 이제 사행이어 갖고, 갑이 이제 채권자 취소하고, 그래서 등기부가 이제 을 명의였다가 병까지 갔는데, 사행이로 취소되고 이 갑이 원상회복까지 맞춰주죠. 등기 말소까지 맞춰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치 이 부동산이 을에게 소유권이 복귀된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복귀됐으면 기와로 정에게도 팔아먹고 이제 무에게도 팔아먹고, 이 원인 무효되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라 그랬죠. 그죠? 상대적 무효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가 돼가지고 이 병의 등기, 수익자 명의 등기가 말소가 되더라도 실제 X부동산 소유권이 을에게 복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전히 병의 소유로 남아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을이 팔았으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다. 그죠? 그러면 정과무효 등기는 원인 무효다. 너무나 잘 아시는 판례. 그죠? 자, 그럼 이때 중요했던 게 이 원인 무효 판례들은 다른 채권자도 이제 강제 집행을 위해서 다른 채권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과무효, 원인무효 등기 등은 그 채권자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도 이거 이제 집행을 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판례를 아시면 또 이제 디귿번 보시면, 그래. 확정돼서 을에게 소유권 취득기 명의가 회복된 후에 을이 다시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했다. 정의 등기는 원인무효 등기다. 이때 소유권 취득기를 맞춰준 경우 원인무효 등기니까 다른 채권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다. 그래서 을이 X부동산을 매도한 후 을의 금전채권을 가지게 된 무는 정명의 소유권 취득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다. 이러면 나중에 보면 또 틀려있지. 그죠? 이 판례는 분명히 다른 채권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리냐? 제일 중요한 표현 셋째 줄에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후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게 된 무다. 여기 이제 무를 여기다 그러는데 이제 정까지만 갖다 치고, 이 을에 대한 다른 채권자 무가 생겼는데 이 다른 채권자는 을이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채권을 취득했다. 그죠? 쉽게 얘기하고 사행위 이전부터 채권자였던 자가 아니라 사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권을 취득한 자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407조에서 보호되는 제3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사행위 이전부터 있었던 채권자 정이라면 요거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그죠? 이거 여기도 정인데 여기도 정이네. 죄송합니다. 요거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사행위 이전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 이제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사행위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말소 청구 못 한다. 그죠? 이것도 이제 출제자 함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함정 지문이 꽤 많았어요. 이번에 그 이번 변호사 시험 문제. 그래서 디귿번도 앞부분 읽고서 이거 다른 채권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는 판례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그럼 이제 틀리기 쉬웠다. 분명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즉 사행위 이후에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게 된 무라 그랬으니까 사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권을 취득한 자다. 이런 자는 채권자 취소 효력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다. 보이시죠 이제?
그 다음 이제 리을번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판례들이, 시험 문제도 많이 물어보고, 우리 변리사 시험에도 나왔던 질문이죠. 이거 23년에. 그죠? 이른바 수익자의 채권자 사안. 그죠? 근데 이제 노트에다가 또 그려놨는데, 노트 이제 맨 밑에 11번의 리을번 좀 보시고. 이 사례 많이 보여드렸죠. 요즘 최신 판례 많이 나오고, 그죠? 2023년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도 나오고 그래갖고, 제가 이 그림 많이 그려드렸습니다. 자, X부동산을 매도했는데,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X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이 X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 경락이. 병은 이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갖고 이제 수익자로서 이제 등기를 한 차였는데, 물론 이게 이제 경매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채권자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어서 뭐 예컨대 근저당권자 같은 사람이 경매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받겠지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경락이는 매각대금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변제권자나 받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유자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경매될 당시에 소유자인 수익자에게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배당금 청구권이 생긴다. 이 사례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최신판례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은 A다. 정말 수익자의 채권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언제 재산 안 생기나 이러고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당금 청구권이 생긴 거야. 그럼 이런 구조가 되잖아. 이렇게. 그죠? 물론 이제 사실은 법원이 매각대금 갖고 있으니까 법원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럼 이거 빨리 이제 압류해갖고 집행해야지, 그죠? 그래서 채권 압류해갖고 가압류해가지고 배당을 받아갔다. A가 먼저 손이 빨랐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가압류해갖고 요 배당을 받아갔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서야 비로소 갑이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를 구하고 승소했다. 그래서 원상회복한다. 그러면 이거 배당금 얘한테 들어갈 거 아니다. 그죠? 이 병은 악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돼 갖고 이 배당금 얘한테 들어가면 안 되고 나한테 와야 된다. 근데 에이 네가 가져갔네? 너 나한테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는 사안이죠. 결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죠? 우리 23년 기출 요 판례가 우리 23년 변리사 기출에서는 어떤 지문으로 표현이 됐냐면 갑이 A에게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죠?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채권자 취소했다고 그래서 우선 변제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A 못 건드린다. 그죠? 근데 이제 판례의 정확한 근거는 뭐였어요? 상대적 무효성. 그래서 채권자 취소 효력은 갑과 병 사이에만 미친다. 상대적 무효설이다. 그죠? 그래서 이 채권자 취소 효력이 A한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러니까 A가 이미 배당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배당금 받아갔다 그러면 이 A가 이미 받아간 거는 못 건드린다. 그죠? 그래서 A한테 이 들어간 배당금은 배당이 잘 된 것이다. 그래서 갑이 A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한다. 이게 잘 아시는 판례이죠. 그죠? 또 나왔죠. 여기 리을번 보시면. 그래서 병의 일반 채권자인 A. 자, 병이 수익자니까 병의 일반 채권자 A다 그러면, 수익자의 채권자 사례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자의 채권자 사례가 이렇게 요즘 이제 잘 보이니까, 기출문제에 잘 보이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잘 합시다. 그래서 A가 병명으로 X부동산 소유권자 등기 맞춰진 걸 기호로 X부동산 압류하고 X부동산에 관해서, 이 사례권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배당 청권 압류한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사례도 있지만, X 부동산 자체를 압류해가지고, 경매가 되니까 요거 먼저 배당받아간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1번 사례인데, 그래서 채권을 압류하든, 부동산을 압류하든, 뭐 상관없어요. 압류하고 X부동산에 관해서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더라도 이후 갑이 병에 대해서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A는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 갑에게 이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틀렸다. 수익자의 채권자는 이거 자기가 배당받은 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왜? 상대적 무효설. 이 채권자 취소 효력은 갑과 병에만 미치고 A한테는 안 미치니까. 되셨죠? 그죠?
좋고, 이제 넘어가시고 12번 가보시면. 12번의 기억 번짐은 이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함정. 그죠? 저도 이거 틀린 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자, 읽어보시죠. 분묘 수호관리권자가 사망해서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들 사이에 분묘 수호관리권 승리에 관한 협의가 없다면 특별한 따지면 그 직계비속들 중 최근 친의 연장자가 이를 승리한다고 보는 것이 관습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이거 사실 그 앞부분 다 맞습니다. 그죠? 이거 최신 판례에 나온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 강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기억 번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가 틀렸냐? 관습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관습법이 틀렸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는 조리에 부합한다. 그랬어요. 조리에 부합한다. 어이가 없죠. 그죠? 이 출제자가 이게 진짜 이렇게 함정을 받습니다. 그죠? 자, 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밑에 해설을 좀 자세히 써놨는데, 이 판례는 이 지문을 이해하려면 연역을 좀 알아야 돼요. 연역.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자를 써놨어요. 해설을. 자, 제일 먼저 나온 판례가 이제 해설의 로마자 1번 판례인데, 80년, 97년 뭐 그렇습니다. 97년 판례. 이게 제사 주제자가 무조건 종손이다. 무조건. 이런 판례가 제일 처음에 나온 판례고 이게 관습법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관습법 맞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판례가 나오는데 이게 2008년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2008년 전원합의체로 이 판결을 깨버리는 거죠. 야,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무조건 종손이냐. 그러면서 우리 이 2008년 전원합의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있으면 협의가 우선한다. 아, 민주적으로 변했어요. 그죠? 맞죠? 그죠? 민주적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다만 협의가 없을 때는, 자기들끼리 협의가 없을 때는 장남, 남자 우선. 그죠? 남자가 없을 때만 뭐 장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남녀 차별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발전은 했는데 협의를 우선시켜서 민주적으로 해줬으니까 한 단계 발전은 됐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한 번 이제 폐기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몇 년 판례였죠? 우리 이번에 제가 이제 최신 판례 강의 때 해드렸던 건데, 여기 23년 판례. 그죠? 23년에 또 전원합의체로 이것까지 깨버리죠. 그죠? 야, 너 2008년 전원합의체 너는 협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눈 건 잘했다. 민주적으로 잘했다. 그죠? 있을 때는 협의했다는 게 이건 맞다. 그죠? 근데 문제는 협의가 없을 때가 문제다. 야, 협의가 없을 때 왜 남자가 우선해야 되냐. 그죠? 남녀 차별하는 건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서 이때는 우리 판례가 결국 뭐라 그랬어요? 지금 지문에 보이는 최근 친의 연장자. 최근 친의 연장자. 그죠? 남녀 차별, 적서 차별 이런 거 안 하고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판례를 잘 아시니까 이제 기억본 보면 최근 친의 연장자가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관습법 내용에 부합한다 그러면 맞는 질문들. 저도 처음에 이거 맞는 질문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죠? 자, 근데 이제 요 중간 과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관습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전원합의체 판례가 협의가 있을 땐 협의가 우선하고 협의가 없을 땐 이렇게 한다고. 그죠? 판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판례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조리라고 했어요. 자, 우리 대법원이 자기들이 관습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습법이 헌법 및 전체법질서에 반한다고 해서 폐기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법원이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게 관습법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관습법, 이전의 관습법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협의가 있으면 우선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조리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전원합의체도 이렇게 이제 이것도 조리가 아니라 최근 친의 연장자가 이게 조리에 부합한다 그랬던 거예요. 진짜 어려웠죠. 그죠? 이거는 정말 출제자가 아예 작정하고 니들 한번 틀려봐라 이렇게 한 출제가 함정을 판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근 친의 연장자가 승리한다. 이건 맞습니다. 뒷부분에 관습법의 내용에 부합한다가 틀렸지. 그죠? 그래서 밑에 해설 좀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좀 이제 밑으로 쳐놨는데, 이제 기업번의 로마자 2번 보시면, 이후 대법원은 2008년 전환법의 첫 판결이죠. 그래서 종래의 관습은 개인의 존엄 평등을 변화된 가족제도 원칙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등등 해갖고 다음 줄 관습법으로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다다음 줄 이제는 조리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 그 조리가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르고 없으면 뭐 장남이고 뭐 이런 게 조리라고 봤던 거다. 그죠? 그런데 이제 로마자 3번 내려가고 이제 3번 내려가고 야 너희들도 잘못했다. 그래서 협의가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환법의 판결의 범위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맨 밑에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제를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 뭐라고 돼 있어? 판례 원문이 조리에 부합한다 돼 있죠. 그죠?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기업번 해설 맨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맨 위에 보시면 분명히 우리 판례는 조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이걸 관습법에 부합한다 이렇게 틀린 점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죠? 매우 어렵다. 그죠? 정말 치사하게 됐고, 그죠? 그래서 요런, 연역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요거를 조리를 갖다가 이제 관습법으로 틀리게 바꿔서 이렇게 출제한 것 같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리을번인데, 리을번 여러분들 틀리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리을번. 이건 뭐 기존부터 있던 판례인데, 그죠? 읽어볼게요. 분묘의 수호관리권자가 타인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출제자가 이것도 이제 함정을 여러분들 막 끌고 가려고 함정을 파는 거지. 이게 실제 판례 원문을 보시면 무단으로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 원문 한번 이것도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리을번 해설 가보시면 자 리을번 해설 밑줄 판례 보시면 출제자는 이 판례를 기초로 출제한 거예요. 타인 소유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건이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맞다. 당연히 맞잖아. 우리 이른바 시효 취득형 분묘 기지권이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자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했다 그러면 뭐야? 승낙형이고 우리 이제 분묘기지권 유형이 3가지잖아요. 승낙을 받아서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그 원래 자기 거 갑갑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해놨는데 이제 토지 소유권 이전하면서 철거 이장하거나 이런 약정 안 해갖고 관습상 법정지상권형 분묘기지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효 취득형 있고. 그죠? 이렇게 3가지 있는 거잖아요. 분묘기지권의 유형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 보시면, 니은번, 우리 지문 니은번 보시면, 지문 니은번이 승낙형이었잖아요. 니은 지문. 이것도 2021년 최신 판례인데, 토지 소유자 승낙에 분묘지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요 관리권자가 지료지급 임무나 정보등본에 대해서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약정의 효력은 그 특별 승계에도 미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2021년 최근 그 분묘기지 승계에도 미친다 그랬습니다. 이 21년 판례지. 그러니까 뭐 분묘기지를 그 니은번 지문에 보시면 이미 경매 절차에서 매수자에게 미치지 않다 그랬는데 틀렸다, 그죠? 이게 이제 승낙형에 대한 2021년 최신 판례죠. 근데 우리가 지금 리을번 보는 거는 시효 취득형이다. 승낙 없이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해놨다가 나중에 20년 지나면은 취득하는 시효 취득형이다. 그죠? 그래서 승낙 없이다. 그래서 이게 판례 원문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타인 소유 토지의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 등등 지나면 관습상 물건이 분묘기지권 시효로 취득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안 틀려요. 다 맞지. 그죠? 근데 출제자가 뭘 붙여놨어요? 무단으로를 붙여놨지. 그래서 리을번 지문 가보시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자가 타인 토지의 그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지권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고 갸웃한단 말이야. 그죠? 왜? 뭐가 생각나요? 악의 무단점이 생각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효 취득형에 대해서도 이거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이게 이제 리을번 해설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 리을번 해설 가보시면 이 리을번 출제의 기초가 된 판례는 그 2011년 판례, 그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뭐 관습성 물건이 분묘기지권 시효로 취득한다. 기존에 있던 관습법 판례, 그죠? 예, 그거 이제 이게 써 있는데 손가락 표시 보시면, 손가락 표시 보시면 여러분 이 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이 분묘기지권 관습법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그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그 반대 의견에서 뭘 주장했냐? 야, 승낙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분묘기지권 이거 했는데 이거 분묘기지권 이거 시효 취득으로 인정해주면 이거 악의 무단점유 판례랑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관습법은 없애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론은 뭘로 났어요? 분묘기지권 유지로 결론이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악의 무단점유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법대로 그냥 이거는 승낙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이제 분묘기지 설치해도 그래도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거예요.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리을번을 이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리을번 해설을 계속 보시면 그 리을번 해설의 손가락 표시 보실게요. 자, 이에 대해서 그 2017년 전원합의체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이죠. 이 소수 의견은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람들은 무단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까지 뭐 분묘기지권 관습부로 인정했던 뭐 사회적 문화적 기초는 상실되었으니까 더 이상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또 이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만 민법상 소유권이나 다른 재산권 시효 취득 요건과 달리 취득해서 이거 악의의 무단점유를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대 민법의 정신 및 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면서 분묘기지권 관습법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결국 반대 의견에 그치고 말았다. 그죠? 그래서 다수 의견은 유지. 그죠? 그래서 지금 다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리을번 지문처럼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 된단 말입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그 단어 하나, 무단으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대로 모르면은 깜빡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13번은 뭐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14번에 가보시죠, 14번에. 자, 14번에 니은번 보시면, 이것도 함정이네, 그죠? 출제자가 이번에 변호사 시험 진짜 어렸어요, 이번에. 함정도 많고. 자, 이것도 이제 노트에다 좀 그려놨는데, 노트 뒷페이지 가보시면, Y토지가 정거였고, 이제 X토지가 을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갑이 을에게 뭐 공사대금 같은 게 있었는지 갑이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고 이게 주택이었어요. X주택이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택은 유치권자가 이제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존에 적합한 사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죠? 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 이 판례 너무 잘 아시잖아. 유치권자가 이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부담한다. 왜? 적법하지만 불법행위는 아니래도 어쨌든 남의 건물 그냥 공짜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한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판례를 안 상태에서 니은번을 보시면 유치권자 갑은 정에 대해서 X주택에 거주한 기간 동안 Y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해 발생한 차임상당 부당기득 반환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틀렸다. 이거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지만 부당기득 반환 의무 부담하니까 니 뭐 틀렸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맞아 있어. 그죠? 이게 맞는 지문. 그죠? 이거 왜 맞지? 사람을 잘 봐야죠.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면 항상 사람을 잘 봐요. 지금 이 지문에서 출제자가 물어본 지문은 뭐예요? Y토지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야. 그죠? 토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다, 건물 소유자다. 예. 아무리 갑이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죠? 예. 아시겠죠? 출제자의 의도 같은 걸. 그죠? 그래서 니은밭 제일 중요한 표현은 Y 토지 사용 수익으로 인해.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은 정해돼서 X주택에 거주한 기간 동안 Y 토지 사용 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받는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갑은 유치권자에 불과하지 건물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문을 바꿔가지고 이 갑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 부당이득 받는 의무 진다 그러면 그건 또 맞는 거예요. 그죠? 을에게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사용 X 건물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은 부담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손가락 표시해갖고 그런 거 써놨어요. 그래서 정에 대해 Y 토지 부당이득은 부담하지 않지만 건물 소유자 을에게 건물 사용 부당이득은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잘 구별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D급반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판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물어본 건데. 유치권의 경우에 경매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유치권자 스스로 하는 경매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채권자, 다른 저당권자 등이 이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경매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스스로 하는 경매는 뭐다? 우선 변제권을 위한 그런 경매가 아니라 이른바 환가를 위한 경매에 불과하다. 그죠? 유치권에는 그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환가를 위한 경매에 불과하다. 근데 다른 채권자, 예컨대 다른 저당권자, 그러니까 이제 맨날 제가 그려드리는 게 이제 갑이 X 물건에 대한 유치권자인데 여기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면은 정이라는 매수인이 나오는데 이제 원칙적으로 인수주의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 이후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물론 압류 이전에 발생한 유치권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판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그런데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러면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순위자가 유치 목적물 경매는 무슨 주의가 적용돼요? 인수주의지. 그죠? 선순위 저당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고 경매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냐고 경락인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여전히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잘 아시는 너무나 중요한 판례잖아요. 인수주의. 자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적용돼요? 이때는 소재주의. 이제 소멸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판례는 이제 유치권 판례에서는 소멸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왜? 자기가 스스로 경매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멸시켜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게 이제 D급번 읽어보시면 갑의 유치권에 기한 X주택 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을의 채권자 B가 즉 다른 채권자 B가 신청한 주택 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갑의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틀렸다. 그죠? 다른 채권자 B가 뭐 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인수주의다. 그러면 갑의 유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 그와 달리 갑의 유치권에 의해서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이때는 소멸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D급번 틀렸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D급번 지문이 나온 판례는 뭐냐면 자, 유치권자가 스스로 경매했는데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해갖고 이 유치권자가 스스로 한 경매는 정지가 됐어요. 정합편이 D급번 해설을 보시면 정지. 그래서 이 유치권자가 스스로 먼저 경매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이 유치권자의 경매는 정지가 되고 결국 이걸로 경매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소멸주의에 따를까요? 인수주의를 할까요? 그럼 인수주의에 따라야지. 결국 이걸로 됐으니까. 그죠? 이거 이제 우리 기출문제도 나와 있던 판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D급번 해설의 판례죠. 그죠?
그래서 D급번 해설 맨 밑에 네 줄 읽어보시면 유치권 의향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의향 경매 절차가 진행해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그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하면은 이거는 소멸주의. 근데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유치권 유치 목적물 경매했다 그러면 이건 인수주의. 기억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의 리을번 보시면, 의뢰채권자 B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병이 X주택 매수한 경우에 갑의채권자 A가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인조해 준과 동시에 병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진명령을 신청하는 건 허용된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압류 및 추진명령을 신청한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 지문은 쉬운 지문이에요. 매우 쉬운 지문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수주의이기 때문에 경매가 끝나고 나서도 유치권자는 병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유치권으로 대항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갑이 병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즉, 병이 갑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직접 채무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병으로는 뭐예요? 간접으로 강제당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거 돈 안 주면 저 유치 목적물 저거 내가 점유를 이전을 못 받으니까, 인도를 못 받으니까 답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죠? 갑이 병에 대해서, 즉, 병이 갑에 대해서 채무 채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지문 보니까 뭐예요? 갑의 채권자 A가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압류감류한다 그러는데, 압류감류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문도 표현이 갑의 채권자 A가 다운표,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인도해 준과 동시에 병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라고 표현했는데, 갑이 병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병이 주면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직접적으로 달라고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 압류 및 추진명령 형식으로 물어봤지만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거는, 야, 갑이 그 경매 절차 그 매수인에게 직접 채권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죠? 없다. 이거.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이제 15번 보시면, 15번에 4번 질문 보시면, 이 판례 중요합니다. 이거 2021년 나왔는데, 이거 나온다고 제가 예상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변호사 시험에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판례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원문 보시면, 해설의 밑에 원문 먼저 보시면, 자, 4번 해설.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경우에 그 보증 채무는 통상적으로 주계약상 채무가 확정된 때 이와 함께 확정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요게 이제 채권자의 주채무자세의 주계약 거래 기간은 연장되는데 보증인사에서는 보증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 그러면 보증 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될 수 있죠. 그때도 주계약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그때는 보증 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면 그 종료로 보증 채무 확정된다고 봐야지. 그죠? 그럼 그 뒤로는 그 이후에 채무자에서 보증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게 판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문 보시면 출제자가 어떻게 바꿔놨냐? 15번, 4번 지문.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한 경우의 보증 채무는 보증계약 종료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계약상 채무 확정되는데 함께 확정된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주계약상 채무보다 보증계약이 먼저 종료할 수가 있고 그때는 보증계약 종료 시 그냥 스스로 확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틀렸다. 그래서 2021년 판례, 4번 판례 잘 알고 알아두셔라. 다행히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이제 16번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16번부터 보실게요.